자, 들어가겠습니다. 좀 전에 그 할인 기법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제 비할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312페이지 가시면은 넘겨보세요. 312페이지 가시면 회수기간법서부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인 기법이라면 얘는 비할인 기법이 할인하지 않는 거죠. 비할인 기법, 비할인 기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회수기간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럼 단순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단순. 자, 따라서 단순 회수기간법. 그러면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단순 회수기간법을 얘기를 해요. 그럼 단순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않죠. 평가가 안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었는데,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5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1년, 2년, 3년을 회수한다고 봐봐요. 그럼 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만약에 1년 있다가 100만 원이고 2년도 100만 원, 3년 있다는 이제 300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은 3년 걸리겠죠. 그럼 목표했던 것보다 목표가 내가 5년인데 이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러면 짧으니까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갈게요. 얘는 회수 기간이 짧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독립적일 때는 목표했던 것보다 회수 기간이 길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회수 기간이 길면 투자를 기각하죠. 독립적이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은 거 선택하는 게 상호 배타적이며 장점은 계산하기가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게 자체가 이제 단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3년 지나서 더 대박이 터질 수 있지만 그 해수 기간 이후는 화폐 시장 가치 어때? 해수 기간 이후서부터는 현금흐름을 생각했다, 무시했다. 화폐 시장 가치를 무시했죠. 근데 할인 해수 기간법이라고 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현가 해수 기간법. 아까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목표라는 건 이제 자의적이니까 이제 개인적인 경향이 많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현가 해수 기간법이라는 게 튀어나오는 게, 현가 해수 기간법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시면은, 자, 들어보세요. 1년 후에 100만 원과 2년 후에 100만 원이 가치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1년 있다가 100만 원 드릴까요? 2년 있다가 100만 원 드릴까요? 뭐 달라고 하겠어요? 1년 있다가 하고 달라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그냥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겠죠. 고려해서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0.9, 0.7, 0.8, 21 현가를 0.7로 곱한다면 갈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수치가 작아질 수 있죠. 그럼 요건 이제 90만 원이 되고 80만 원이 되고 210이니까 요 현가 회수 기간은 고려 안 해요? 고려해요. 그럼 또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본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시면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회계적 이익률법도 얘도 고려한다, 할인기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않죠. 할인이에요? 비할인이에요? 그럼 연평균 투자액에 대한 그 세후 연평균 순수익이라고 그냥 나왔었는데 이 계산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수익률은 낮게 나와야 돼요? 좀 높게 나와야 돼요? 그럼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했던 것보다 커야 되죠. 작으면 기약하고 상호 배타적 그 중에서 큰 거 선택하고, 장점은 계산하기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고 회계장부상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데 단점의 니은번의 별표. 얘도 화폐 시장 가치를 생각했다, 아예 무시했다. 목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자의적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어림셈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무슨 셈법? 어림셈법. 그럼 어림셈법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 않았어요? 할인 비할인 기법이죠, 그죠? 이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볼게요. 어림셈법 자체를 한번 볼게요.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1억을 투자했어요. 이게 총투자액이라고 하면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있죠. 순영업소득. 영업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따라해보세요. 숭수법. 몇 배냐가 중요하거든요. 몇 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숭수법이라는 자체가 있고요.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가 중요해요. 수익률법은 몇 퍼센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따지는데, 자, 항상 분수라는 건 알고 싶은 게 올라가요. 그럼 이건 승수는 1억이라는 것이 2천만 원에서 몇 배가 되냐는 거죠. 자, 그럼 1억에서 2천만 원씩 돌리게 되면 5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순영업소득 승수를, 자,
따라해보세요. 자본회수 기간. 그러면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그러면 1억 투자해서 매년 2천만 원이면 5년이면 자본회수 한다는 얘기죠. 그럼 승수는 커야 된다, 승수는 작아야 된다. 작아야지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승수는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낮아야지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소득 승수를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 그래서 따라서 순자는 짧을수록 좋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은 게 좋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2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이 중요해서 1억에 대해서 20%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은 작게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래서 20%씩 이제 5년이면 자본회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얘는 중요할 게 제가 체크해 드리겠지만 얘네들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했어요?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자, 매년 1년 있다가 2천과 5년 있다 2천이 다르죠. 그 다음에 한 해만 따졌고 처분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색깔 313페이지가 밑에 파란 색깔 어림셈법 있어요. 어림셈법은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승수법은 여러 종류의 현금수에 대한 투자액의 비율로서 승수를 표시하고 수익률은 수익률을 표시한다. 그럼 여기 안 나왔지만 승수는 커야 된다. 승수는 작아야 된다. 수익률은 높아야 되죠.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역수관계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어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제가 이제 역수관계를 쫙 다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조순, 전후, 총순, 전후 네 가지 소득이 있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승수법을 네 가지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조순, 전후예요. 조순, 전후. 자, 조가 이제 총이라는 뜻이죠. 총. 조순, 전후. 자, 조는 조소득이라고도 하고, 따라서 총소득. 총소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승수라는 게 있고요. 이건 순영업소득이에요.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순소득 승수는 자, 따라서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그럼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본회수 기간 얘기한다.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따라서 순자는 작을수록 좋다, 짧을수록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고, 세전 현금 수지 승수고, 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는 거예요.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자, 그래서, 자, 예전에 제가 이걸 부채를 빼고 안 빼고가 중요하니까 이 총순까지는 그냥요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총투자액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자 어떻게 돼요? 총하고 순까지는 무슨 투자액? 총. 나머지는요 지분 투자액.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뺐어요? 안 뺐어요? 전체 금액의 대비로 가는 거죠. 네, 세전과 세후는 빚을 뺐기 때문에 지분 투자에 대해서 소득이 있으면 이자를 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조수는 따라서 조수는 총 투자로 간다. 나머지는 뭐로 가요?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수는 총리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조수는 총 투자액, 나머지는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순까지는 무슨 투자액이 올라가요? 총투자액. 총투자액. 이렇게 할게요, 내가. 그다음에 총투자액. 다 적기 힘들어 죽겠어요. 총투자액. 이거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잘한다. 그죠? 이것만 적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끝나서 이제. 자, 따라서 앞에 있는 게 내려간다. 이게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걸 이해 가셨어?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수익률법은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럼 수익률은 뒤집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 이 수익률법에 보시게 되면 이 총 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넘겨보세요. 페이지 가시면 31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316페이지 가시면 그 비율분석법에 따라해봐요. 총 자산 회전율 그런 게 있어요?
조도둑 승수와 역수관계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얘랑 역수니까 이 총자산의 준수는 총자산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매상에 대한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회전율. 자,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시면, 자, 따라서 역수관계다. 그럼 아까 얘는 총투자액에서 총소득을 나눴죠. 그럼 총투자액이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총투자액은 이제 부동산의 가치라고 해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조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1억을 총투자해서 1년에 1억 벌었으면, 따라서 1회전 됐다. 그러면 1억 투자해서 2억 벌면 2회전 됐죠. 그럼 회전율이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높아야지만 매출액이 많이 올리는 거죠. 맞나요? 여러분이 커피숍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한 3시간 계기셔야 돼요? 회전을 하셔야 돼요. 나가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머리를 만져보세요. 머리 회전율도 어떻게 돼? 높아야 되죠. 그럼 회전율은 낮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된다. 이 역수관계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 314페이지로 가봐요. 가시면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수익률법에 종합자본환원율이라는 게 있나요? 지금 보고 계셔요? 요거 역수관계. 종합자본환원율이 얘랑 역수관계라는 거죠. 자본환율. 그래서 굳이 뭐 역수니까 제가 안 줬고, 지금 수익률법의 종합자본환율은 찾으셨어요? 자, 이건 누구랑 역수관계예요? 순소득 승수와 역수관계죠. 찾았죠? 그러면 얘랑 그냥이 다 역수다. 역수관계죠. 그죠? 그래서, 아까 순자는 작을수록 좋죠. 그러면 따라서 순자는 순종해야 된다. 따라서 순종. 그럼 순소득 승수와 종합자본은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거는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역수관계예요. 지분 배당률. 그래서 맨 밑에 가시면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갈게. 자, 따라해보세요. 배당은 세전으로 받는다. 그럼 배당이 나오면 세후가 나와야 돼요? 세전이 나와야 돼요? 세전. 그래서 이거는 지분 배당률과 세전이 역수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는데 세전이니까 지분 배당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세후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그러면 요거는 세후 현금 수지가 있었죠? 그 역수관계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제가 또 박스로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어림셈법은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했다, 고려하지 않았다. 각각 직접 비교하기 쉽지가 않죠. 다 다르니까. 그럼 오른쪽 가시면 비율분석법에 대부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대부비율은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를 할 텐데, 자, 따라서 LTV 들어보셨죠? 그죠? 대출액 산정하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제가 대부 비율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건 론 투 밸류. 그래서 L을 V로 나눈다. 근데 여러분들 DTI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이에요. 그 총부채 상환 비율로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D로 I로 나누는데, 자, 일단 대부 비율이라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럼 만약에 갑돌이가 밸류가 부동산의 가치예요.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인데 만약에 50%면 론, 융자액을 5천만 원을 빌려주겠죠. 예, 융자액.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을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요. 대부 비율을 보고 계셔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지분 비율이에요? 은행이 빌려주는 저당 비율이에요? 융자 비율이라고 하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잔금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나? 자, 이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머, 교수님 왜 잔금이 올라가요? 얘기하는데, 봐봐요. 내가 1억을 빌렸으면 그냥요 돈을 갚아 나가요. 그럼 시점마다 부채 잔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채 잔금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채무행에 대한 원금의 수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332페이지 가시면 가성비가 좋은 계산 문제인데, 332페이지로 가면 풀었을 거예요. 예전에 332로 가시면 22번 풀지 않았나요? 풀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따보세요.
LTV, DTI 박스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아주 가성비가 좋은 계산 문제예요. 매년 출제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LTV가 시장 가치의 몇 퍼센트라고 돼 있어? 60%. DTI가 40%라고 돼 있죠? 항상 여기 페이지 적어주니까 좀 찾으세요. 두 명 못 찾고 계시는데 332페이지 22번 찾으셨어요? 이거 다 보여요. 여기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찾으셨습니까? 안타까워요. 찾길 바래요. 투투 있어요? 번호도 좋아요. 두땡이에요. 자, 찾으셨어? 읽어볼게요. 주택담보대출을 희망하는 A씨가 시장 가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3억. 이게 이제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고 연소득이 얼마예요? 다른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부채가 있으면 빼줘야 돼요. 나중에 대출액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 대출 금액은 따라서 LTV, DTI, 그 LTV를 대부비율이라고도 하고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왜 풀어드리냐? 자,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높은 계산 문제예요. 따라서 숫자만 바꿔 나온다. 그럼 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나? 그러면 우리가 LTV라는 것은 논 투 밸류인데 따라서 L을 V로 나눈다. 그럼 DTI는 따라서 D를 I로 나눈다. I가 연소득이에요. 연소득에 대해서 원리금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시장 가치가 3억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럼 3억이 시장 가치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LTV가 몇 %예요? 그러면 3억에서 60%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얼마 빌려주는 거예요? 1억 8천 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둘 중에서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작은 금액으로 선택하거든요. 맞나요? DTI가 몇 %예요? 찾기나 좀 잘 찾으세요. 40%. 찾았습니까? 계산할 테니까. 알았어. 성대묘사는 하지 마세요. 40% 그거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40% DTI. 찾았습니까? 어머머, 이건 그냥이야. D를 I로 나눠. I로 나누죠. I가 연소득이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곱하시면 돼요. 그럼 5천만 원이라면 요게 5, 4, 20, 2천만 원이 되죠? 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뭐라고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 LTV는 그냥입니까? 담보로 기준합니까? 그럼 아까 담보가 3억이니까 너 60%만 빌려주겠다는 거고, 이 DTI라는 건 그냥요, 이 상환하는 능력이에요. 연소득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연소득이 5천이면 40%니까 2천만 원만큼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2천만 원이 나오면 제가 여기다가 무슨 상수로 나눠놓으시라고 했어요? 저당상수. 그러면 대출액이 나오죠? 그럼 보통 시험 문제가 0.1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2억이 되겠죠? 그럼 1억 8천하고 2억 중에서 작은 금액이니까 1억 8천을 빌려주겠죠.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기존 대출이 8천만 원 있으면 까야 되죠? 근데 여긴 기존 대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1억 8천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거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둘 중에서 큰 금액, 작은 금액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아까 대부 비율 하다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315페이지 다시 갈게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돈 빌려주는 비율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지금 어떤 게 우려되냐면, 맨 밑에 리을에 파란색 칼 하나 나와 있나요? 그 315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1번에 기억에 박스 니은, 디귿, 리을이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이게 우려돼요. 이게 어떻게 우려되냐면, 봐봐. 대부 비율이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자, 하락함에 따라서 100%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처음서부터 대출하실 때 은행에서 100%를 초과해서 대출해 줄까? 나 좀 소개시켜줘. 대출받게.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대출을 100% 초과해서 받는 게 아니죠. 지금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자, 부동산 가치가 그냥입니까? 하락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기가 아니라 부동산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요, 하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로 1억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5천만 원까지 하락될 수도 있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100%고 더 떨어지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요, 위험해져요. 차입자는 안 갚으려고 하겠죠.
은행이 도산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러면 대부 비율이 대출 시점이야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하락하니까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 그 다음에 요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따라서 부채 비율, 대부 비율하고 부채 비율은 틀리거든요. 부채 비율은 뭐냐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을 나누는 거예요. 타인 자본을. 그래서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기 때문에 자, 시험 문제는 이 타인 자본을 부채로 나와요. 따라서 부채, 자기 자본은 지분이죠. 그래서 아까 분모에 대한 분자 기억나시나? 부채에 대한 지분이야, 지분에 대한 부채야. 지분에 대한 부채라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가볼게. 1억에서 50%는 5천만 원을 빌려줬죠? 그럼 대부가 50%면, 자, 갑니다. 그러면 타인 돈이 5천이고 내 돈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50%니까 1이 되죠? 그럼 따라서 100%. 만약에 타인 돈이 80%면 8천만 원을 빌린 거죠. 그럼 8천만 원 빌리면 내 돈이 2천만 원 나간 거잖아요. 그럼 따라서 4배다. 따라서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린 얘랑은 다른 애지만 얘가 높을수록 얘도 높아진다는 거죠. 지금 부분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급격히 높아지고. 자, 따라서 지분에 대한 부채. 부채에 대한 지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데,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부채 감당률이에요. 감당률. 그래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죠. 상업용 부동산 같은 이제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자,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입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와줘야 됩니까? 그러지만 값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가 순영업 소득이 올라가고 또 남해도 있긴 하지만 남해 갖지 마시고 그냥 부채 서비스로 갑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빚이 많아야 돼요? 소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커지죠. 따라서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 능력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대출해 주거든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 몇 배가 되는가. 그래서 부채 서비스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고 원금 상환과 이자를 더한 거죠. 자, 니은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하죠? 은행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1보다 작으면 채무불이행이 일어나기 쉽고 1에 가까울수록 차입자, 대출자 모두 위험하죠? 그래서 1.4 이상이면 승인을 해주는 건데 그건 참고만 하시고 그냥 1보다 커야 된다만 가져가시고 넘기시면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 높아야 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낮아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은 자, 위에가 영업경비 아시죠? 영업경비가 나가는 돈과 빚이 나가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에. 자, 이거는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많으면 채무불이행이 커지죠? 항상 여기는 유효라는 게 들어갑니다. 유효 총소득. 그래서 이거 암기기법도 있는데 그냥 유효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밑에는 따라서 유효가 내려간다. 밑에 복은 있는 거예요? 유효가 꼭 내려가요. 유효소득에 대한 우리가 유효소득에 대해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인데 이게 클수록 채무불이행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럼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영업경비도 낮아야 되죠?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영업경비 비율이다 하면 항상 비율이면 앞에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영업경비가 올라가고 영업경비를 또 우리가 조수로 나누는 거죠. 영업경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경비가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재무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높으면 안 돼요. 비율분석법의 한계는 우리가 비율 자체가 또 잘못 나와서 또 왜곡될 수가 있고 투자자마다 다른 게 자, 따라보세요. 지분 투자자,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는 은행이죠. 그럼 내가 보는 거와 은행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 있고 나온다면 3번이에요. 비율분석법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동일한 투자를 해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론이 같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A 대안이 총 자산율은 높지만 영업경비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얘기 좀 해봐.
그러면 그냥요, 사용하는 지표가 달라요. 그러면 자산 회전율은 많이 나오면 선택하지만 얘가 많으면 기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요, 사용하는 지표가 달라요. 결론도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됐습니다. 넘겨볼게요. 투자로는 그렇게 마치시면 되고, 자,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금융 파트로 갈게요. 페이지 가셔서 338로 갑니다. 338. 자, 금융. 자,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6문제인데, 아까 한 게, LTV, DTI, 계산 문제 했었죠. 저기 유력화해서 이제 그걸 한 문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것 쪽으로 가는데, 338페이지는 피셨나요? 그래서 소비금융과 개발금융은 제가 얘기했었죠. 그럼 밑에 가시면 금융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참고만 하세요. 보통 옳은 지문이 뜨는데, 자, 우리가 금융을 잘 하려면 그냥이 돼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야겠어요. 민간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대출금리는 고리로 가야 돼요. 좀 저리로 가야 돼요. 유동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그냥이 돼요. 현금화 시켜야 돼요. 채권을 현금화 시켜야지만 우리가 보금자리론 같은 게 이제 MBS 제도 같은 거 배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을 좀 보존해야 되고 그런 건데 참고만 하세요.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자, 이 금융을 많이 빌려주면 수요자만 늘어나요? 공급자도 늘어나요?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죠. 자가주택이 많아져서 또 저소득이 지원될 수 있고 참고만 하세요. 넘길게요. 주거 안정이 기여할 수도 있고 청약제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또 저축을 유도하고 주택자금을 조성하고 또 경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얘는 거의 옳은 지문이 많이 나온다. 옳은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됐다 중요한 게 저당대출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 여기다 별표를 3개 치시면 돼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저당의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죠. 여긴 무조건 뜹니다. 100%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우리가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봤나?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죠. 상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서 원금 변동, 원리금 변동, 체증식, 계단식서부터는 보지 마세요. 계단식서부터 안 나옵니다. 이 3가지만 잡으세요. 3가지만. 아시겠습니까? 혹시 문제집에서 다른 강사분이 좀 다르면 다르겠는데 안 나온 거 굳이 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 말이 맞아? 알았어. 그럼 어디까지만 봐? 체증식까지만 보세요. 체증식까지만. 아시겠죠? 그죠? 체증식까지 보시고. 근데 요걸 보기 전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342페이지로 가시면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근데 여기 조금 내용이 좀 부족해서 오늘 프린트물에 제가 3번하고 이 책에 있는 기출문제를 좀 풀어줘도 괜찮겠나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 시험 문제가 제가 프린트하고 요것만 좀 하시면 고정과 변동을 마무리 하시는데 자, 342페이지 고정과 변동이자 사셨어? 그럼 고정은 바뀌어 안 바뀌어? 변동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고 이제 이 CD라든지 코픽스 같은 게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보고 우리 기출문제를 포기했는데 갈게요. 자, 고정금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고정이자는 변동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변동은 바뀐다는 건 아시겠죠? 변동은 바뀌어요. 변동은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에 명목이자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자를 얘기하거든요. 계약한 이자를. 그래서 이걸 계약이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은행이 먹는 게 실질이자율이에요. 실질이자율. 자, 그러면 그냥이 돼요. 인플레를 고려해야 되죠. 예상 인플레만큼 더해주는 거죠. 예상 인플레율을 더해요. 자,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고,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할증률을 더할 수도 있죠. 그래서 더 고정금리를 더 받아놓는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4%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자, 인플레가 1%라면 실질적으로 먹는 건 3%밖에 안 먹는 거예요. 만약에 갑돌이가 4% 월급이 올라갔다고 좋아야 돼? 인플레를 빼야 돼? 그럼 실질적으로 3%밖에 안 먹는 거죠. 그럼 실질이자라는 것은 명목에다가 예상 인플레를 빼요. 그래서 3%가 나오는데, 자, 이따가 제가 이 책의 기출문제를 볼 텐데 예상해요? 예상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죠. 대답해 봐요. 고정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하면 은행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냥이야 은행이 위험해. 가산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1%만큼 요게 까진다는 얘기예요. 시장이자가. 그러면 이따가 예상된 것보다 실제가 높다면 고정은 그냥이야 안 바뀌어. 그럼 대출기관이 손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따가 자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고 대출기관, 은행입니다. 대출기관 손해를 보고 차입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이따가 제가 문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조기상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조기상환이라는 단어가 있나? 별표를 3개 치세요. 아, 중요합니다. 조기상환이. 자, 조기상환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만기 전에 변제를 내버리잖아요. 그럼 고정이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의 경우수가 나와요. 우리가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시장이 바뀔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저당이자라는 게 이제 은행에서 빌린 거예요. 이게 4%를 빌려서 고정금리로 갔다. 그러면 그냥요 시장이자율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시장이자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시장이자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시장이 싸진다고 한다. 봐봐. 시장이자율이 하락돼요. 그러면 따라서 시장이 싸진다. 그럼 갑돌이 봤을 때 시장이 싸게 되면은 그냥요 지가 조기상환해요. 만기 전 변제를 하겠지. 아, 대화를 하자. 따라서 시장이 싸진다. 시장이 싸지니까 집기 비쌀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냥이야 조기상환해. 그럼 차입자를 조기상환을 유인한다고 나왔거든. 그러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 유지하려고 그래. 조기상환해. 조기상환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이 위험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차입자에 대해서 조기상환 때문에 조기상환 수수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걸 부과시키는 거죠. 페널티를. 그래도 얘가 조기상환하니까 그만큼 또 위험해서 이 대출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안고 가요. 조기상환 위험. 그럼 조기상환 위험은 중간 점검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자가 높았을 때요, 시장이자가 낮았을 때예요. 이게 무조건 100% 나와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장이 싸져서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죠. 그럼 시장이자가 높으면 8%다. 그럼 조기상환 하겠어요?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면 기존 대출을 유지하다 보니까 은행은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죠.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대출자가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걸 따라서 이자율 위험, 금리 위험이라고도 하고 이자율 위험.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 위험이라고 그래요. 인플레만큼. 또 금리 위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조기상환은 시장이 상승했다, 시장이자가 하락했다. 그럼 하락이 상승이 맞아요, 하락이 맞아요. 하락을 조기상환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어? 그럼 조기상환 나오면 시장이자 상승, 하락. 자,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조하. 상승이라 그래야 돼요, 하락이라 그래야 돼요. 하락이라고 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갈게요. 지금 조기상환 만기 전 변제는 보고 계십니까? 됐다 잘 나와, 얘. 됐다 잘 나와. 그러면 얘는 고정이자에서 시장이 대출이자보다 높을 때, 낮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입자의 만기 전 원금을 상환해 버리는 거죠. 그럼 조기상환은 싼 이자율로 저당을 새로 얻어 비싼 이자율 저당을 만기 전에 변제하죠. 그럼 대출기관은 차입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해서 조기상환에 대한 그 페널티를 부과하겠죠. 그런가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조기상환은 금액에다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금액이 작아요, 커요. 그러면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해 가셨나? 그러나 차입자 입장에서 페널티를 부담하더라도 조기상환 유리하면 당연히 조기상환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은행이 안고 가는 게 따라서 조기상환 위험. 찾으셨어요? 대출자가 안고 간다는 거죠. 대출자는 이자 수익이 줄게 돼서 대출기관이 위험이 없게 되는 게 무슨 상환 위험이다? 조기상환 위험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은 페이지 이제 342페이지로 가시면 고정금리가 읽혀요. 3, 4위에 가시게 되면은 고정이자율 방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럼 당연히 얘는 그냥요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이자예요. 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요거는 단점에 보시면 아까 인플레 발생 시 실시이자가 하락한다는 거 나와 있나? 그래서 아까 고정금리 있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이자가 하락한다고 얘기했죠. 조기 상환 위험이 있으므로 또 안정적인 수익 해치겠죠. 그러면 4번 고종은 시장이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대출자는 불리하죠. 그래서 아까 그다음에 차입자는 그만큼 유리하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갑니다. 변동금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그럼 변동금리는 자 들어보세요. 아까 대출자가 그만큼 대출 시점에서는 고종은 바뀌어요, 고종은 안 바뀌어요. 그럼 처음부터 적게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야 돼요? 처음 시점에서 얘가 높겠죠. 그런가요? 근데 이 인플레에 대한 그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게 무슨 금리겠어요? 변동이죠, 변동. 그러면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건 그냥요, 이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 명목이 바뀔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차입자의 채무례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근데 조금만 좀 제가 나중에 또 암기 노트를 또 드리고 그럴 텐데 이 대출 금리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냐면 이따가 문제를 볼 때 따라서 기준금리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기준금리가 나오고 가상금리라는 게 나와요. 기준금리가 나오고 가상금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은행이 자 돈을 빌려주려면 은행에 예치시킨 걸 빌려주죠. 그래서 갑돌이가 1억을 예치시켜서 따라서 예금금리를 받는다. 예금금리를 받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담보대출 또 해주죠. 그래서 을돌이한테 1억을 주고 대출금리를 받아요. 그럼 예금금리를 더 많이 받겠어요? 대출금리를 더 많이 받겠어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기준금리는 예금이자율의 개념이다. 그럼 예금이자에 대한 개념이 낮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금이자율의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예금이자율의 어떤 개념으로 본다는 거죠. 이자율의 개념으로 본다면 자 그러면 이게 예금이자를 줬다면 그냥 얘가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인플레를 반영하거든요. 인플레를 반영. 그래서 인플레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 따라해보세요. 양도성 예금증서 이따 CD라는 게 나오거든요.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라는 거는 자, 이 기준금리 들어가는데 따라해보세요. 양도성 예금증서 CD 이게 기준에 나올 거거든요. 이따가 그럼 CD라는 거는 원래는 우리가 통장을 주는데 예금증서를 주죠. 따라서 3개월마다 바뀐다. 몇 개월마다 바뀐다? 3개월.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음증서를 만기에 은행이 예금증서 소지자한테 주면서 이 CD 금리가 따라서 기준금리다. 그럼 요게 높아지면 대출금리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항상 변동하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갈게요. 지금 변동은 보고 계셔요? 대출기간 동안에 인플레에 따라서 이자율이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대출자는 이자율 변동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죠? 인플레 위험을 방지했죠. 단점은 차입자의 경우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분리액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편성이 또 어렵고 대출자는 거기에 대한 또 시장에 대해서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을 또 결정하기가 어렵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제가 일단은 아주 기초적인 문제가 기출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딱 두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자, 갑니다. 일단은 페이지 가시면 376페이지 가시면 376페이지 가시면은 5번 문제 하나 나와 있나요? 별표 쳐놓으세요. 5번 문제. 치셨어요?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자 할게요. 1번 여러분들 아까 많이 들었던 CD라는 단어가 있나요? CD 찾으셨어? 거기 옆에다 코픽스라고 하나 적어보세요. 코픽스. 코픽스라는 금리도 있어요. 코픽스라는 것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보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로 우리가 따지는 코픽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6개월에서 1년인데 이거 CD도 일로 들어가요. 따라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 CD와 유사한 거다. 그럼 코픽스가 여기 나올 수도 있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가 상승하면 대출금리도 상승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상승하게 되면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변동하면 자 어떻게 돼요? 대출금리도 반대로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대답해요?
자, 이 CD가 코픽스로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잡으시고. 지금 2번 있어요, 2번? 자, 갈게. 대출 시점에서 어떤 금리가 더 높다 그랬어요? 고정이 변동금리가 더 높죠. 가자. 고정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요. 그만큼 할증률을 더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이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3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금리가 싸지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 없는 수요를 더 늘리겠죠.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 다음에 4번, 일로 와봐요. 아까 고정금리 기억하세요? 그러면 고정금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 상태에서 대출 시점에 예상보다 실제가 높아졌죠? 그럼 실제가 높아지면 누가 위험하겠어요? 은행이 위험하죠.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가 이익을 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찾았습니까? 기출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오케이? 자, 대출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채권회사 커지죠? 그럼 금리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올리려고 하죠.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그럼 정답 몇 번? 2번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봐봐. 제가 아까 조기상환 기억나시죠?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그래서 7번에는 2번이 왜 틀는지 지적해보세요. 7번에 2번만. 다 풀 순 없어. 7번에 2번이 틀었는데 왜 틀었을까? 조기상환은 시장이자가 대출 약정보다 낮을 때 조기상환 하겠죠. 요거 됐다 잘 나와요. 화이팅. 프린트 가봐요. 자, 3번이 이제 기출문제를 다 때려 넣은 건데, 자, 3번에 가서, 책에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볼게요. 3번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좀 전에 3번에 1번을 제가 풀었던 문제였습니다. 뭐가 틀렸을까, 1번에? 하여튼, 그때그때 달라.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그 문제 똑같은 문제거든. 그 문제를 넣었는데, 씨, 네가 언제 얘기했냐, 이거를. 그러는데, 왜 틀렸어요? 나다지문이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나다지문이고. 2번 있어요, 2번? 기출인데, 2번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연간 뭐라고 돼 있어요? 이자율이 같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1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대출자는 한 번 이자를 받을 수 있고 4회 나눠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만약에 1억에서 연 12%로 계약을 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연 그냥 한꺼번에 1,2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나눠서 받는 게 좋아요? 따라서 이자에 이자가 또 붙죠? 그러면 한 번 받는 게 나아요? 4번 나눠서 받는 게 나아요? 나눠서 받는 게 3%씩 받아버리면 또 이자를 붙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한 번 받는 게 나아? 나눠서 받는 게 나아? 진짜? 그럼 얘가 왜 틀렸을까? 자, 1년의 만기 대출인 경우 기간에 한 번 이자를 받는 것이 사회 나누는 것보다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가셨었죠. 아시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인데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럼 차입자는 위험하잖아요. 변동금리 이용하는 것이 고정금리보다 더 위험하죠. 그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몇 번이 정답입니까? 3번이죠. 아까 제가 코픽스가 있다 그랬죠. 코픽스도 그냥이에요. 기준금리에 들어가요. 그럼 아까 CD를 풀어봤었잖아요. 그지? 그럼 코픽스도 주택담보대출의 고정이다, 변동이다. 변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얘가 가장 기출문제 잘 나오는 기출문제 키워드에 대한 지문이기 때문에 제가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봐봐봐. 은행은요, 변동은 안 바뀐다는 거야? 바뀌는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은행은 그냥인데 빨리빨리 바뀌는 게 좋아. 그렇죠? 얘기 좀 해봐. 짧을수록 좋은 거지. 빨리빨리 전가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변동일 때 이자 주는 주기가 길수록 짧을수록 그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덜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아주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별로 여러분들한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책에 지금. 찾았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변동금리는
이자 준식이 어떻게 할수록? 짧을수록 그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자, 만약에 차입자에서 대출자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꿔 나왔었거든요. 덜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 이게 딱 맞아야 돼요. 하실 수 있어? 다시 할게. 변동금리는 이자 준식이 어떻게 할수록? 그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덜이다, 더다? 더 전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제가 안타까운 게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 기출문제 이게 나왔었어요. 봐봐요. 금리가 상승할 거를 예상한대요. 자,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들어보세요. 차입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가자. 우리가 대출자야, 우리는 차입자야. 날 봐봐요. 돈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가 하락할 것 같아요? 막 올라갈 것 같아요? 대답은 잘해요. 그럼 고정이 낫겠어요? 변동이 낫겠어요? 변동은 자기 생각이고 아무 생각이 없지. 금리가 오르잖아요. 그럼 고정금리가 더 유리하겠죠. 이해하셨어? 합격했으면 좋겠어, 오늘. 그렇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차입자는 안 올라가는 게 낫잖아요. 그럼 변동보다는 고정을 선택한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변동금리는 누구한테 그 위험이 전가되죠? 차입자죠. 그럼 차입자가 채무의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럼 차입자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다음에 금리 상한선 정해요. 금리 상한선. 그러면 금리 상한선이라는 것은 상한선을 줬고 그냥이야 못 올리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어요? 그 분양가를 상한선을 줬고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차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얘기할게요. 접으세요. 어떤 금리가 높아야 돼, 처음에는요? 고정이 높아야 되죠. 맞죠? 그냥요,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고정금리 때 예상해요? 은행이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럼 실제가 높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은 이익이다, 손해다? 차입자는요? 아까 그 유명한 조기상한 위험을 아시나요? 조기상한은 시장이자가 높을 때, 낮을 때 조기상한을 버려요. 시장이 높아지면 조기상한할까? 기존 대출을 유지하려고 할까? 수익성이 악화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 자, 이 변동금리는 차입자가 위험도가 채무의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차입자를 위해서 따라서 금리 상한선. 그럼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건 누굴 위한 것이다? 차입자를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금리가 상승할 걸 예상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차입자라면 바뀌는 게 나아요? 안 바뀌는 게 나아요? 고정이 낫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아까 CD 기억나세요? 코픽스 아시죠? 이건 다 그냥입니까? 기준금리입니까? 요게 높아지면 변동금리도 높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강조했던 게 지금 제 프린트에 3번에 5번에 그 유명한 지문이 계셔? 찾으셨어? 변동은 은행이 빨리 조정 주기를 빨리 바꿔야 되지. 그 변동금리 때 이자 조정 주기 어떻게 할수록? 이자 변동 위험을 누구에서 누구로? 덜 전가시킨다, 더 전가시킨다. 요게 지문이 많이 떴던 지문이거든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예습하실 분은 없겠지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아까 됐다 중요한 게 뭐였어, 아까? 봐봐. 아까 저당 상한 방법 아시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하시는 게 340입니다. 340.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금융 파트인 게 좀 난 게 우리와 연관이 돼요, 금융이.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시다가 의뢰인이 왔어요. 그럼 LTV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돼.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다르지? 그러면 LTV DTI가 똑같아, 달라?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분이 얼마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아까 몇 년 거치, 몇 년 상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거치 기간 동안 그냥이야, 이자만 내. 상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따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저임금 상한, 100% 시험에 나옵니다. 체크하셔야 돼요. 강사가 100%라는 건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뜨고 두 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